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정상훈의 손이 떨렸다. 그의 앞에는 윤소연이 서 있었다. 얼굴엔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이제 와서 후회하는 거예요?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요. 그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잖아. 그럼 집도 내 이름으로 바꿔야지. 그래야 더 안정적이지 않겠어?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이건 결혼이 아니라 거래였다. 그가 사랑했던 여자는 어디에도 없었다. 대신 그의 돈을 탐하는 낯선 여자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서울의 한적한 골목길. 현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도시 한복판에서 여전히 전통적인 분위기를 간직한 이곳에는 주로 노년층이 거주하고 있었다. 해질녘 골목길을 따라 노인이 혼자 걷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정상훈, 61세. 그는 2해 전 아내를 떠나보낸 후 줄곧 혼자 살아왔다. 2층짜리 주택에는 이제 그 혼자만 남아있었다. 식탁에는 오랜 세월을 함께했던 부부용 식기가 놓여 있었지만 사용되는 것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조용한 집 안에서 울려 퍼지는 것은 텔레비전 소리뿐. 밥을 먹고 뉴스를 보고 잠들고 다시 깨어나는 하루가 반복되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혼자 저녁을 해결하고 있던 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문을 열자 옆집 김 여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다. 혹시 들으셨어요? 저기 골목 끝에 사는 최 씨 아저씨.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지난주에 돌아가셨대요. 혼자 사시다가 아무도 몰랐어요. 냄새가 진동해서야 사람들이 신고했대요. 순간 정상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혼자 죽어도 아무도 모를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밤이 되자 그는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다. 주변에는 수많은 고층 빌딩과 아파트가 들어서고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은 거기에 완전히 소외된 느낌이었다. 나도 이렇게 혼자 죽고 나서야 사람들이 나를 발견하는 걸까? 그는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남은 인생을 이렇게 보내고 싶지는 않았다. 그때 김 여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정 선생님도 이제 다시 좋은 인연 만나셔야죠. 처음엔 망설였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두려움은 고독이었다. 그렇게 그는 새로운 인생을 위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며칠 후 김 여사는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녀는 정상훈을 위해 한 여성을 소개했다. 윤소연 씨라고 하는데 참 성실하고 착한 분이에요. 혼자 힘으로 아들 키우면서 살아온 분이죠. 정상훈은 그녀와 만날 결심을 했다. 만남의 장소는 강남의 작은 카페. 처음 마주한 윤소연은 조용하고 소박한 인상이었다. 검은색 가디건을 걸친 그녀는 내내 손을 꼼지락거리며 긴장한 듯 보였지만 말할 때는 또박또박했다. 처음엔 많이 망설였어요. 저 같은 사람이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나도 될까 싶어서요. 그녀는 힘겹게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줬다. 공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가야 했고 2번의 결혼을 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다. 이제는 그저 조용히 살아가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을 말했다. 정상훈은 그녀를 보고 있자니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그녀의 진심이 느껴졌다. 그 후 2 사람은 자주 만나게 되었다. 정상훈은 그녀를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소연은 그가 사준 스카프를 감싸며 수줍게 웃었다. 정말 고마워요, 선생님. 이런 거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손길이 닿은 집은 금세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 전에 없던 활기가 돌았다. 그리고 어느 날 정상훈은 결심했다. 소연 씨, 우리 함께 합시다. 남은 인생 서로 기대면서 살아요. 윤소연은 감동한 듯 눈물을 글썽였다.
정말 괜찮으세요? 저 아들도 있는데. 괜찮아요. 나도 혼자보단 둘이 낫겠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러졌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상훈의 삶이 다시 온기로 가득 찼다는 것이었다. 새로운 신혼생활이 시작되자 처음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아침마다 밥상이 차려졌고 집 안에는 윤소연의 정성스러운 손길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다. 윤소연은 새 옷을 사기 시작했다. 저도 오랜만에 예쁘게 꾸며보고 싶어서요. 이해했다. 새 출발을 하는 거니까. 하지만 소비는 점점 늘어났다. 여보, 요즘 내 휴대폰이 너무 오래돼서 바꿀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얼마나 드는데? 1,000만 원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정상훈의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그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그녀의 요구는 점점 커졌다. 그녀의 아들 재민은 처음엔 가끔 들르더니 이제는 아예 집에서 먹고 자는 날이 많아졌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대놓고 말했다. 아저씨, 저도 좀 지원해 주시면 안 돼요? 엄마랑 결혼하셨으니까 저도 가족 아닌가요? 정상훈은 황당했지만 윤소연이 옆에서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일이 터졌다. 윤소연이 말했다. 우리 앞으로를 위해서 집을 제 이름으로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 순간 뭔가 깨달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사랑하는 아내의 것이 아니었다. 그의 존재보다 그가 가진 것을 원하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소연이 여전히 전 남편과 연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심지어 그녀가 그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다. 충격을 받은 그는 그녀를 다그쳤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태도였다. 이제 와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줄 알았어요. 재민까지 나서 그를 위협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 결혼은 잘못된 선택이었다. 그는 결심했다. 이혼하자. 소연은 처음엔 비웃었지만 그가 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준비했을 때는 달랐다. 좋아요. 하지만 공짜로는 못 떠나요. 위자료, 집 다 합의하고 가요. 그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았다. 자유. 그 후 그는 집을 팔고 작은 요양원으로 들어갔다. 창밖을 보며 그는 생각했다. 결혼이 인생의 정답은 아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지키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서울의 작은 골목길. 하루가 저물어갈 무렵 정상훈은 홀로 걸었다. 머리 위로는 붉게 물든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바람은 쓸쓸한 기운을 몰고 왔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는 습관처럼 TV를 켰다.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려보지만 어떤 프로그램도 그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다. 부엌에는 두 사람이 사용할 법한 그릇이 있었지만 사용되는 것은 언제나 하나뿐이었다. 그의 외로움은 점점 더 깊어졌다. 친구들은 하나둘 가족과 함께 살아가고 이웃들은 다정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가끔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일까? 그런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옆집 김 여사가 찾아왔다. 선생님, 혹시 저기 골목 끝에 사시는 최 아저씨 이야기 들으셨어요? 정상훈은 고개를 저었다. 지난주에 돌아가셨대요. 혼자 사셨잖아요. 아무도 몰랐어요. 시체가 썩기 시작하면서야 사람들이 신고했대요. 순간 정상훈의 손이 떨렸다. 혼자 죽어도 아무도 모를 수도 있겠구나. 그날 밤 그는 잠들 수 없었다. 과연 자신이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까?
고독 속에서 늙어가는 것이 맞는 걸까? 그때 김 여사의 말이 떠올랐다. 정 선생님, 이제라도 좋은 사람 만나서 같이 사는 게 어때요? 그 말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어쩌면 새로운 인연이 필요할지도 몰랐다. 며칠 후 김 여사는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가 아는 좋은 분이 계세요. 참 성실하고 착한 분이에요. 윤소연 씨라고 하는데 혼자 아들 키우면서 힘들게 살아오신 분이죠. 정상우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만나보기로 했다. 약속 장소는 강남의 작은 카페.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의 시선은 한 여인에게 멈췄다. 윤소연. 작은 체구, 수수한 차림. 그러나 얼굴에는 어딘가 모르게 깊은 세월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선생님. 대화가 이어지면서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사실 처음엔 선생님을 만나는 게 많이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이런 만남을 가질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렸다. 공장에서 일하면서 혼자 아들을 키웠어요. 남편이 2번이나 떠났죠. 한 번은 젊어서 철없이 결혼해서 실패했고 2번째는 배신당했어요. 이젠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정상우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왠지 모르게 그녀의 삶이 자신의 삶과 겹쳐 보였다. 그 후 2 사람은 자주 만났다. 윤소연은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는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편안해졌다. 어느 날 그녀가 그의 집에 찾아와 요리를 해주었다. 오랜만에 집안에 음식 냄새가 가득 찼다. 선생님, 김치찌개 좋아하시죠? 정상우는 숟가락을 들어 맛을 보았다. 깊고 진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맛있네요. 오랜만에 이런 집 밥을 먹는 것 같아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그는 확신했다. 소연 씨, 우리 함께 살까요? 윤소연은 눈을 크게 떴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아들도 있는데요. 괜찮아요. 나도 혼자보단 둘이 낫겠어요. 그렇게 2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사람들은 축하해 주었고 정상우는 새 출발을 기대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다. 아침마다 차려진 따뜻한 밥상, 깨끗하게 정돈된 집, 그리고 곁에 있는 아내. 그는 오랜만에 행복을 느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처음엔 작은 변화였다. 윤소연은 새 옷을 사고 화장품을 사고 자주 외출했다. 여보, 가끔은 저도 제 자신을 꾸미고 싶어요. 그는 이해했다. 새 출발을 했으니까. 하지만 그녀의 소비는 점점 늘어갔다. 여보, 휴대폰이 고장났어요. 새로 사야겠어요. 그래요, 뭐 괜찮죠. 이왕이면 좋은 걸로 사고 싶어요. 100만 원 정도면 괜찮을까요?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허락했다. 그 후 그녀의 요구는 더욱 커졌다. 여보,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해요. 좀 더 줄 수 있어요. 아들이 학원비가 필요하대요. 고향에 있는 친척이 아파서 도와줘야 해요. 돈은 끝없이 빠져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말했다. 여보, 우리 집을 제 이름으로 해놓는 게 어때요?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뭐라고? 그녀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다. 나중에 일이 생기면 정리하기 편하잖아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는 증거이기도 하고.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그는 이제 단순한 남편이 아니라 돈줄이었다. 그리고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윤소연은 여전히 전 남편과 연락하고 있었다. 심지어 그에게 돈까지 보내고 있었다. 그녀를 다그쳤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목소리였다. 이제 와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줄 알았어요. 그녀의 아들 재민까지 나섰다. 아저씨, 엄마랑 결혼했으면 저도 가족이죠. 가족끼린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는 주먹을 맞았다. 그 순간 그는 결심했다. 이혼하자. 그녀는 처음에는 비웃었다. 하지만 변호사가 개입하자 태도가 바뀌었다. 좋아요. 하지만 공짜로는 못 떠나요. 위자료 내놓으세요. 그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았다. 자유. 그 후 그는 집을 팔고 작은 요양원으로 들어갔다. 창밖을 보며 그는 생각했다. 결혼이 인생의 정답은 아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지키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집 안 공기가 달라졌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다. 윤소연은 예전보다 자주 외출했고 옷장에는 점점 새 옷이 늘어났다. 여보, 여자는 가끔은 꾸며야 해요. 그래야 남편 체면도 서는 거 아니겠어요? 정상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결혼도 했고 이제 아내가 좀 더 자신을 가꾸는 건 나쁠 게 없었다. 하지만 카드 명세서를 확인한 순간 그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한 달 사이에 300만 원이 넘는 지출. 대부분이 명품 브랜드와 고급 화장품이었다.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녀는 천연덕스럽게 웃었다. 아니에요. 그동안 아껴 살았잖아요.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을 먹고 있는데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엄마, 윤소연의 아들 윤재민이었다. 검은 후드를 뒤집어 쓴 채 집으로 들어와 다짜고짜 냉장고를 열었다. 배고파 죽겠어. 밥 있지? 아무렇지도 않게 소파에 앉아 게임을 켜는 그 모습을 보고 정상훈은 어이가 없었다. 재민아, 너 오늘도 여기서 자는 거야? 아저씨. 아니지. 이젠 장인어른이라 불러야 하나. 하하. 그의 말투엔 반말과 존댓말이 뒤섞여 있었다. 엄마, 돈 좀 줘. 게임 현질할 게 있는데. 안 돼, 재민아. 우리 지금 그런 돈 없어. 소연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재민은 벌떡 일어나더니 고함을 질렀다. 엄마, 나 이 게임 안 하면 친구들한테 욕먹는다고. 제발 좀 줘. 그리고는 갑자기 정색하며 정상훈을 쳐다봤다. 장인어른, 좀 보태주시면 안 돼요? 그 순간 그는 말문이 막혔다. 그날 밤 정상훈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뭔가 이상했다. 아니, 많이 이상했다. 다음 날 아침 윤소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우리 돈 관리는 제가 하는 게 어때요? 뭐? 이제 부부잖아요. 생활비며 각종 비용도 많고 제가 관리를 하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상훈은 침묵했다.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갔다. 윤소연은 카드 한도를 올려달라고 했고 재민은 점점 더 대놓고 돈을 요구했다. 아저씨, 어차피 돈 많잖아요. 나 대학도 안 갈 건데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요. 정상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너 언제까지 이 집에서 밥 먹고 돈 타가려고 하니? 재민은 비웃으며 말했다. 엄마가 아저씨랑 결혼한 거면 나도 이제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면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다. 그가 결혼한 건 윤소연이지 윤재민이 아니었다. 그런데 왜 이 녀석은 당연하다는 듯이 그의 돈을 탐하는 걸까? 그날 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녀에게 말했다. 소연 씨, 이 결혼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녀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지막이 웃으며 말했다. 설마 이제 와서 후회하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다. 당신이 날 선택한 거예요, 여보. 우린 부부예요. 부부는 함께하는 거죠. 그녀의 말에는 알 수 없는 차가움이 깃들어 있었다. 며칠 후 그는 결정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거실을 지나치다가 그녀의 휴대폰 화면을 우연히 보았다. 오빠, 이번 달 돈 보냈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손이 덜덜 떨렸다. 그녀는 전 남편과 계속 연락하고 있었고 심지어 돈까지 보내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다. 그는 그녀에게 다그쳤다. 이게 뭐야? 윤소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뭐가요? 너 아직도 그 인간이랑 연락하고 있었어. 그래서요. 그녀는 눈을 치켜뜨며 말했다. 이제 와서 그걸 문제 삼겠다는 거예요? 여보, 당신은 나한테 지금까지 받은 게 없어요. 따뜻한 집밥, 깨끗한 집, 그리고 그녀는 손가락을 들어 자신의 몸을 가리켰다. 내가 당신 곁에 있어준 거, 그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순간 정적이 흘렀다. 정상우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표정은 싸늘했다. 더 이상 그가 사랑했던 다정한 여인의 모습은 없었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그의 어깨를 거칠게 붙잡았다. 윤재민이었다. 아저씨, 엄마한테 큰 소리 치는 거야. 그리고는 주먹을 날렸다. 쓰러진 그는 바닥을 짚고 겨우 일어났다. 피가 입술 끝에서 흘러내렸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변호사를 만났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이혼 소송은 길고 지루했다. 윤소연은 끝까지 돈을 요구했다. 내가 당신한테 한 게 얼만데? 그냥 보내줄 것 같아요. 그는 결국 많은 돈을 잃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그는 자유를 얻었으니까. 그녀와 재민은 그의 인생에서 사라졌다. 집 안은 텅 비었지만 오히려 숨이 트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짐을 싸서 떠났다. 몇 달 후 그는 외곽의 작은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었다. 창밖에는 노을이 지고 있었다. 그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앉아 생각했다. 결혼이 인생의 정답은 아니다. 황혼의 결혼은 결국 그를 배신했다. 하지만 그는 이제 후회하지 않았다.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저 멀리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정상우는 흐트러진 방 안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바닥에는 부서진 컵 조각이 널브러져 있었고 거실 한가운데에는 어젯밤 윤재민에게 맞아 쓰러졌을 때 떨어뜨린 안경이 조각난 채 남아 있었다. 입술에서는 아직도 피맛이 났다. 그는 손을 들어 천천히 입가를 닦았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다. 비참했다. 웃을 수밖에 없었다. 내가 이런 꼴을 당하려고 결혼을 했나? 그는 한때 이 여자를 사랑했고 가족이 될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그는 남편이 아니라 돈줄이었다. 손을 꼭 쥐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렇게 되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윤소연은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다. 이혼 소송은 예상대로 길고 고통스러웠다. 윤소연은 끝까지 돈을 요구했다. 내가 당신한테 한 게 얼만데?
그냥 보내줄 것 같아요. 그녀는 뻔뻔했다. 끝까지 자신이 피해자인 척했다. 법정에서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저는 단지 행복한 가정을 꿈꿨을 뿐이에요. 하지만 남편이 변했어요. 저를 의심하고 저를 밀어냈어요. 그녀의 눈물에 몇몇 사람들은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변호사는 그녀의 거짓을 하나하나 폭로했다. 윤소연 씨는 지속적으로 남편의 재산을 탐했고 심지어 전 남편에게까지 돈을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윤재민 씨가 정상훈 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정황도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그녀의 가면이 점점 벗겨졌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까지 발악했다. 좋아요. 이혼해요. 하지만 위자료는 받아야겠어요. 그리고 집은 내 이름으로 해주세요. 그는 마른 웃음을 지었다. 그게 네가 원한 결혼이었구나. 결국 그는 많은 돈을 포기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자유를 얻었다. 윤소연과 윤재민은 그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가 살던 집도 팔아버렸다. 그곳에는 너무 많은 배신과 상처가 남아 있었기에 몇 달 후 그는 서울을 떠났다. 도시의 소음과 욕망이 가득한 곳을 떠나 조용한 시골 마을의 요양원으로 향했다. 창밖을 보니 붉게 물든 하늘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앉았다. 여기서는 누구도 그의 돈을 탐하지 않았다. 누구도 그를 속이지 않았다. 노인들은 서로를 보듬으며 살았다. 하루하루가 단조로웠지만 그는 그것이 더 나았다. 고독은 때로 잔인하지만 그보다 더 잔인한 건 잘못된 인연이었다. 이제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결혼이 인생의 정답은 아니다. 결혼이란 단순히 혼자가 되지 않기 위한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배신과 절망을 불러오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는 천천히 커피를 마셨다. 그리고 붉은 노을을 바라보며 아주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